네,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나 이번 선거는 거대 이슈가 실종되면서 바람이 불지 않는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여야는 두꺼운 부동층을 흡수하기 위해서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두 분 패널과 함께 선거의 막판 변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20대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만 여전히 판세가 안개 속입니다. 자, 이 같은 혼전 양상에서는 세 가지 변수가 있다고 합니다. 당일날 투표율, 그리고 부동층, 그리고 혹시나 있을지 모를 막말. 이 세 가지 막판 변수에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먼저 김지선 기자의 리포트 보고 질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13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혼전을 보이는 수도권 등 초접전 선거구만 해도 절반에 달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 여야 모두 막판 변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의원 총선거에 처음으로 적용될 사전투표 결과를 포함한 전체 투표율이 변수로 꼽힙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번 사전투표율이 12.19%로 집계돼 재작년 지방선거 때보다 높고 야권이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호남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인 겁니다. 이 같은 추세가 총선 당일에도 이어져 투표율이 크게 올라간다면 판세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됩니다. 많게는 30%에 달하는 부동층의 표심도 판세를 뒤바꿀 변수입니다. 선거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부동층이 크게 줄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여야 모두 막판까지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부동층 공략에 총력전을 벌였습니다. 말 한마디로 표심이 급변할 수도 있어 여야는 선거 전 내내 막말주의보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는 굵직한 정책과 대형 이슈 등이 사라진 탓에 어느 때보다 말의 힘이 위협적일 수 있는 겁니다. 이 밖에 부풍 역시 변수로 꼽히고 있지만 이번 총선에서의 파급력은 아직까진 미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예. 자, 그럼 투표율 변수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사전 투표하셨습니까? 했습니다. 했습니다. 하셨군요. 역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사전 투표를 한다는 건 그만큼 이번 선거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어떻게 그렇게 보십니까? 뭐 해석할 여지가 크죠. 예, 12.19%의 사전 투표율 이걸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일단 지난 그러니까 전국 단위에서 이 사전 투표가 2014년 지방선거에 한 번 됐고 이번에는 두 번째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난번 전국 단위 선거를 비교를 해보면 이번에 한 0.7%가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가면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 2014년도에 보면 사전 투표율이 전체 투표율의 한 20%를 차지했다고 본다면 예. 이번에 그러니까 12.2%는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적용을 해보면 한 60%가 넘는 그런 투표율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는 것이 아마 다수의 그 관측인데요. 저는 그 60%까지는 되긴 좀 힘들지 않을까. 이번에 각 당의 그 공천 파동으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이 적극 투표층 조사를 보면 많이 좀 빠지는 그런 경향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사전투표를 본다면 지난번 19대 총선 수준 54.5% 나왔는데 예. 한 50대 한 중반 정도의 투표를 기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사전투표율이 보면 또 지난번 지방선거 때 이걸 비교를 해보면 지방선거 때 보니까 사전투표의 한 결과가 본투표율 결과와 비교를 해보면 약 91% 가까이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사전투표율이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한 측면은 뭐냐면 이 지난번 2014년도에 아주 뜨거운 경합을 벌였던 부산시장 선거, 경기도지사 선거, 인천시장 선거는 사전투표율과 본투표율의 당락이 서로 뒤바뀌었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사전투표율이 높고 사전투표율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본선거까지 막판 아주 치열하게 경합한 지역은 본투표함을 열어봐야 결정이 난다. 그렇기 때문에 각 세 당이 사전투표율이 고저의 유불리를 떠나서 막판까지 치열하게 이 선거운동에 열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예. 투표율이 100%면 사전 투표율의 영향력이 12%겠지만 투표율이 한 50% 중반이라고 봤을 때는 한 25% 이상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엄청난 숫자죠. 사실 사전투표가 이틀에 걸쳐서 하고 저도 해보니까
본투표보다 훨씬 수월해요. 그리고 뭐 데서는 할수 있고. 사람들도 길지 않고 뭐 신분 확인해서 한 2, 3분이면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사전 투표율은 뭐 계속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그 지방선거하고 단순 비교하긴 좀 하지만 어찌됐든 관심은 굉장히 가는 대목입니다. 지금 투표율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공천 과정까지만 해도 투표율이 굉장히 낮을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왜 투표해야 하는지 투표의 유인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선거였다. 여야가 공천 갈등이 굉장히 심했고 그게 명분이 없는 싸움이었다라는 것과 그리고 제3당이 그렇게 뭐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난번 총선 때보다도 더 하위 밑도는 거 아니냐 50% 초반대까지 내려가는 거 아니냐 이런 예측을 했어요. 그러나 역시 국민의당의 녹색바람이 이런 분위기를 좀 반전시키고 바람을 일으키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투표를 하고 그 투표율이 높아지는 데는 사실은 첫 번째는 위기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여야가 접전 지역이 많고 위기감이 높아지면 투표율은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러고 그다음에 선택지가 있어야 해요. 여야가 그동안에는 여를 찍거나 야를 찍거나 바뀔 게 없어. 이렇다고 하면 투표율이 높아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기고 그것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다고 하면은 투표 요인이 더 커지죠. 세 번째는 국민의 또 위기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현실이 지금 우리가 방관하고 있기에는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안보의 문제나 좀 심각하다. 이러면 투표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면에 있어서 막판에 이런 요인들이 서서 상승작용을 하면서 투표율을 일정 정도 견인하고 있지 않느냐. 그중에서도 역시 국민의당의 녹색바람이 호남에서 여야의 경합 그리고 그게 상경을 하면서 수도권에서 후보 단일화, 유권자에 의한 후보 단일화 이런 이슈들이 투표율을 올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는 이제 사전 투표를 하신 분들은 이미 투표할 사람을 정했으니까 가시는 거고요. 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직도 모르겠다. 누굴 찍어야 될지 아직도 판단이 안 선다는 분들입니다. 부동층의 얘기인데 예. 부동층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뭐 대략 지금 여론조사 기관들의 그 조사에 따르면 부동층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23%, 대략 한 20% 수준으로 지금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막판에 부동층이 사실 경합지의 당락을 좌우하는 큰 그 변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여야가 지금 상당히 지금 부동층을 잡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당장 지금 50대, 60대가 지금 조사에 의하면 적극 투표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지금 50대, 60대가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전통적 지지층이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을 마음을 그러니까 적극 투표율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그분들이 상당히 부동층으로 변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 그분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상당히 처음에는 업소 전략, 지난 공천 파동에서의 잘못을 사과하는 모습에서 이제는 뭐냐면 보수층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지금 김무성 대표가 지난 주말 2시부터 아주 강조하고 있는 이 더불어민주당의 운동권 문화에 대한 공격 카드. 울산도 그래서 갔고요. 예, 그렇죠. 울산도 지금 현재 이 통진당 출신의 무소속 후보가 단일화된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그 공격 포인트를 맞추는 이유도 결국은 지금 이제 뭐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공격도 있지만 이 전통적인 이 지지층들이 보수층들을 투표장 끌어내기 위한 그런 하나의 행태인 거죠. 그리고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가장 부동층 중에서도 끌어와야 될 표가 뭐냐면 20대, 30대의 투표를 높이는 방법이거든요. 젊은 층. 예, 젊은 층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20대, 30대 층 중에서 이번에 야권 분열에서 실망하고 있는 표심을 끌어내기 위해서 전략적 투표를 아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될 만한 정당을 찍어달라. 반면에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3번 찍으면 3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에서 소위 말해 지역구 후보 중에서 지지할 만한 후보가 없다고 해서 약간 국민의당 지지자들 중에서 약간 지금 표심이 흔들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3번 찍으면 3번 된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지역구 투표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교차 투표를 통해서라도 3번을 찍어달라. 예. 그러니까 정당 투표를 높여서 비례대표를 높이겠다. 그런 전략으로 지금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차 투표는 잠시 뒤에 제가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고요.
부동층을 끌어안기 위해서 읍소 전략을 하고 있고 부동층을 끌어안기 위해서 아이고 과반도 안 될 것 같아요. 아이고 백석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여당이 그렇죠. 사실 수도권의 경우에 최대 접전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수도권에서 야당 지지층,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층들은 상당히 결집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권자에 의한 후보 단일화라고 하는 컨셉에 의해서 전략적 투표가 일정 정도 그 궤도에 올라가지 않느냐. 이런 면에서 여당에서는 수도권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라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야권이 분열돼 있기 때문에 여당이 뭐 특별한 그 대과 없으면 그냥 이길 수 있을 거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야당 후보가 어찌됐든 단일화의 과정을 엮고 있고 또 투표율도 높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부동층에 대한 유인이라고 하는 건 부동층이라고 하는 건 투표 의사가 없는 분과 결정을 못한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당에서는 지지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투표를 할 의사가 없는 분들을 얼마나 투표장으로 끌어내느냐. 예. 이게 가장 큰 관점이 관심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부동층 문제는 역시 영호남의 문제입니다. 호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재인 대표가 호남을 방문한 이후에 지금 녹색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단 말이죠. 녹색 바람을 문재인 대표가 이게 좀 물타기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래서 어느 쪽을 선택할지 이게 부동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무소속 바람이 과연 부동층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관심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부동층의 투표 성향 가운데 하나가 한쪽은 후보는 뭐 A 정당을 찍어줬으면 그다음에 정당 투표는 좀 다른 그래서 균형을 맞추려고 민주주의의 그 원리가 견주와 균형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교차 투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 과연 이게 이번에 이제 선택지가 3개가 되면서 네. 그런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그래서 뭐 이른바 녹색바람 얘기를 일부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그렇죠.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교차 투표가 사실 도입된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987년 그 직선제 개헌 이후에 사실 그때 소선구제가 88년 13대 총선부터 시작됐습니다만은 그러니까 2004년 이전 2000년 선거까지는 이 지역구 득표 수에 의해서 지역구 의석수에 의해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위헌 판결이 되면서 2004년 17대 총선부터 지금 이제 그러니까 정당 지역구 후보 명부식. 그러니까 정당 명부식 이 비례대표가 사실 도입된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지금 현재 이 교차 투표가 도입되고 나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이 지금 뭡니까 이 교차 투표의 그 효과를 얻는 정당이 이번에 국민의당이 될 것 같아요.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것 수혜를 같다. 가장 많이 받는.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 같은 경우 지난 19대 총선 같은 경우도 교차 투표율 한 10% 정도 낮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보다 훨씬 더 큰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수도권에서 상당히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경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역구 후보 중에는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을 압도하는 후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야권 지지층이 전략적 투표를 할 때 지역구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찍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지역구 투표는 될 만한 사람을 찍어주시되 정당 투표는 3번을 찍어달라는 이야기를 예. 업소를 하는 거죠. 업소하는데 예. 그 부분이 상당히 지금 호남에서 부는 녹색 바람이 북상하면서 상당히 그 부분이 먹혀 들어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당이 이번 교차 투표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뭐 정당 명부식입니다만 정당 투표가 아니라 정당 명부식이라고 하는 거는요. 비례대표 후보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이 사람들 정당에다 투표를 하면은 바로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는구나. 그럼 그 사람들이 과연 자격이 있는지 좀 알아봐야 되는데 정보도 없어요. 그냥 그게 답니다. 그런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번 선거가 없는 것들이 참 많은데 우선은 뭐 정책 공약이 없는 선거였지 않습니까? 대형 이슈도 없었고 그리고 뭐 공천 과정에 국민은 안중에 없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스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당 지도부는 있을지 몰라도 그 지도부가 스타성을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도부를 서로 오지 말라고 하는 지경까지 벌어질 정도로 스타가 없었는데
또 하나는 비례대표 의원 그 후보들 중에 스타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실은 비례대표 공천을 하면서 상당 부분 대중성이나 이런 표를 유인할 수 있는 대중성이 있는 후보들이 좀 배치되고, 예, 그리고 뭐 전문성 이렇게 해가지고 배분이 됐는데 이번에는 여야를 통틀어서 사실 그런 스타성을 가지고 있는 후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가 비례대표 명부를 보고 후보의 명부의 후보를 보고 국민들이 꼭 그 명부를 찍을 이유가 없죠. 예. 그래서 결국은 정당 투표인 건데 예. 정당 투표가 지금 사실 예전에는 줄 투표라고 해가지고 1번 하는 사람은 다 1번 찍고 2번 하는 사람은 2번 찍고 3번 하는 사람은 3번 찍고 이렇게 갔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일단은 3당이 생기면서 두 개의 투표를 하는데 3당이기 때문에 조합의 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예. 무소속까지 하면 그런 면에서 국민의 선택지가 많아졌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에 있는 시스템이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불만과 실망을 알겠습니다. 일으켰다. 이 부분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간단하게 살펴보죠. 막말 논란인데요. 예. 과거에 요맘때쯤 됐을 때 뭐 이른바 지난 얘기니까 뭐 그래도 얘기를 하자면 김용민 예. 후보 당시 뭐 이런 이제 막말 논란이 이제 불거지면서 선거에서 완전히 그냥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여야 모두 좀 조심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상당히 그 조심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말의 그 한방에 의해서 판세가 바뀐 경우가 아까 방금 말씀 2012년 그 당시 통합민주당의 김용민 후보의 막말 파문도 있었지만 그 앞서 이 2004년 17대 총선에서 사실 그때 탄핵 바람으로 열린우리당이 창당된 지 얼마 안 됐지만 거의 전국을 다 휩쓰는 기세였거든요. 실제 한나라당이 강세 지역이었다고 하는 부산 지역에서도 거의 전 선거구가 그때 당시 여론조사에서는 압도적인 우위를 보일 정도였는데 그 기세가 언제 꺾였냐면 이 당시 그 정동영 의장의 노인평화 발언 때문에 한 방에 꺾였죠.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정동영 의장이 그 비례대표직을 내놓으면서까지 이제 사과 업소 모드에서 간신히 가반할 정도예요. 그만큼 이 막말이라는 것이 이 막판 선거에 있어서 가장 큰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막말까지는 이 정도로 하고요. 각 당의 전략을 지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새누리당은 어제 일정이 없던 아까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울산 지역을 방문을 하면서 지금 판세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울산도 좀 불안한 건지 뭐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네네. 보십니까? 울산 지역도 사실은 뭐 지금 김무성 대표가 갑자기 갔는데 불안한 것도 있고 또 쟁점을 만들다 보니까 지금 안보 중심으로 김무성 대표는 그 선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통진당 출신의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는 측면에서 울산을 간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어제 뭐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각 정당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판세를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누리당 145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과반을 넘기느냐 마느냐 이거를 쟁점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 5석을 부동층 또는 투표를 의사를 안 가지고 있는 보수층이 좀 채워주십사라고 하는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은 사실 김종인 대표의 행보보다 지금 문재인 대표의 행보가 더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에 호남에서 저조한 실력 나오면은 성적이 나오면은 대선 출마도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는 상황 아닙니까? 한 번 더 간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아마 그 문재인 전 대표 입장도 그렇고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지난번 그러니까 지난 그 금요일부터 시작한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전 대표의 강주행이 상당한 호남 민심에 지금 요동을 치게 만들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또 지금 마지막에 지금 여정을 잡아서 유세 일정을 잡아서 가는 걸 보면 상당히 지금 현재 이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 측 입장에서는 보면 이번에 가서 진짜 한번 이 반전의 계기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겠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판단한 것 같아서 이번에 또 지난번에는 그 강주에서 유세는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강주시당에서 문재인 전 대표에게 지금 8개 지역 전부 다 유세를 요청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과연 그러면 문재인 전 대표가 지난번 사과 위로 경청의 그 방문이라고 했지만 본인 스스로는 사실은 거기 강주에 가서 하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과연 어떠한 정당을 선택할 것인가, 정권교체를 할 수 있는 정당 아니면 강주 정신에 부합되는 정당이 어느 당이냐, 그건 여러분이 판단해라.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그 판단이 저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저는 안 하겠다고 공을 사실은
호남민들에게 던진 셈이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호남민들이 이번에 사실 이번 주말에 상당한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오늘부터 다시 그러니까 간다는 거 아닙니까? 가면 문재인 전 대표 행보를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겠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는 이것이 이 문재인 전 대표의 그 호남행위 결국은 지금 이 호남에서의 야당 싸움, 야당의 그 야권 이 적자가 누가 되느냐 이 싸움을 가로지르는 판가름지는 가장 큰 변수는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봅니다. 다시 한번 가서 무릎을 꿇을지도 지금 예. 지금 화면에 잠깐 나왔었는데요. 무릎을 꿇을지도 관심을 모을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당입니다. 국민의당은 지금 수도권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안철수 대표가 어차피 이제 호남은 이제 어느 정도 판세를 좀 잡았다라고 보고 수도권에서 더 끌어올린다. 지금 보니까 어제, 오늘, 내일 지금 상황이 인천, 부평, 안산, 상록을, 관악 지금 이런 쪽으로 네네. 서울 관악 지역 특히 지금 다 지금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어제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나올지도 모른다. 이렇게 국민의당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깜짝 놀랄 만한 결과는 첫 번째는 호남 석권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나 그거는 일정 정도 지금 트렌드에서는 반영이 된 거고 결국은 호남 이외 지역에서 얼마나 성과를 낼 것이냐. 그게 비례대표가 있겠지만 비례대표도 지금 어느 정도 추세를 알 수 있는 거고 결국은 수도권에서 몇 석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만들어낼 것이냐. 이거에 관심사입니다. 예. 사실 지금까지는 안철수 대표 이외에는 경쟁력이 있는 후보가 없다 이런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수도권에서 두세 석이라도 지역구 의석을 찾아낸다라고 하면은 사실 호남만 석권해 가지고는 안철수 대표가 힘이 없어요. 수도권 출신이고 중부권을 가지고 호남과 함께 대선까지 가야 하는 입장에서 그런 면에서 수도권 서울에서 한 두세 개, 세네 개의 의석을 가지고 있다라면 향후에 안철수 대표의 발언권과 대선의 가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될 수가 있죠.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정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석 부소장, 차재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